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월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는 고발로 시작이 되었는데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그러면서 이 참여연대가 주장한 내용은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UAE 사이에 두 나라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둘째, 이 양국의 비밀 군사협정 속에는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이번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개한 그 자료 속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 협정의 명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것이 비밀 군사협정인지 하는 것입니다. 비밀 군사협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밀일 것이고 참여연대가 이 비밀 군사협정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확인하게 된 그 경로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더라 하는 설로 고발을 한다면은 그것은 무조건 국가기관에 종사했던 자연인을 무조건 고발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명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의 524면에서 525면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중앙일보에서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는 원전 이외에도 군사, 의료 분야에 대해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 내용이 회고록에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참여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의료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은 협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군사협력과 관련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통령이 밝힌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비밀 군사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은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 두 사람이 밝힌 바에 근거하면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른 명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포괄적 협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므로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이 협정이 체결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협정과는 다르다 하는 성격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죠. 이 국가 간의 협정을 맺는 것은 특히 이번 이 문제의 협정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사적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공적 법률 행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헌법조문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다른 국가와 어떤 공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한쪽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가령 장관끼리 협정을 맺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그 장관에게는 이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법원장이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기관과 어떤 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협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삼권분립의 성격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끼리의 협정은 대통령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고 설령 장관끼리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고 인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든지 인수를 해야만 하겠죠. 헌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법률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러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말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그리고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UAE의 협정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다. 그것은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협정은 어떤 형태로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국 UAE의 협정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심어 보았을 겁니다. 최초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나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나무를 그 땅의 주인이 다음에 승계를 해서 계속 키우면 나무는 있을 것이고 뽑아버리면 나무는 없어질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승계한 사람이 계속 키워야 나무가 있게 되겠죠. 그 똑같은 원리가 국가의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심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았으니까 이 나무에 잎이 있고 밑에 나무 그늘이 질 겁니다. 이 나무 그늘을 그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 그늘의 그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지름이 2m였다. 이렇게 설정을 해 둡시다. 그러면 그 나무가 5년간 자라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 이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더 자랐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나무의 그림자의 지름, 그 원의 지름은 2.1m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자란 나무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역시 뽑아버리지 않고 계속 길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무를 기르고 있었을 때 그 나무는 나무 그늘의 지름이 지름 2.2m의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길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현재 그 나무의 지름은 나무의 그 그림자의 지름은 2.3m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2.2m는 될 것입니다.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때의 대통령들에게 승계가 가능했던 그러한 협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협정의 최초의 창조자 혹은 최초로 만들어낸 부모,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협정은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이 나무라고 하는 이 협약이 그 효력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면서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게 된 이 과정을, 그러면은 이 협약의 효력이 커진다는 것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협약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색종이를 지름이 2m, 2.1m, 2.2m, 2.3m 이런 색깔이 다른 원을 한번 오려가지고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죠. 그 원점을 중심에다 두고 최초 노무현 대통령 때 지름 2m의 원을 붙입니다. 노란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지름 2.1m의 파란색 원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원은 보이지 않고 파란색 원만 보이게 되죠. 이 협약의 효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름 2.1m의 원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의 효력을 바탕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파란색의 원을, 지름 2.1m의 파란색의 원을 붙이면 더 이상 노란색의 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때, 물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유효한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란색 원은 보이지 않고 파란색 원만 보인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협약에 대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직접 누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빨간색 종이로 지름 2.2m의 원을 오려서 붙이면 이번에는 파란색의 이명박 대통령 때 붙인 원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이 시기에는 그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 협약에 책임과 의무가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과 의무가 없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때 만일 연두색의 종이를 지름 2.3m의 원을 오려서 붙이면 이번에는 바로 앞에 있던 빨간색 원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인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 있던 세 사람의 대통령은 이 협약에 대해서 아무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책임을 지지요. 혹시 그동안에 넘어오면서 생긴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책임 당사자가 과거로 가서 질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제19대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제1대가 아니고 제19대인 것이죠. 제19대는 제18대를 계승했다 하는 뜻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18대를 계승한다 하는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제18대 대통령이 한 국법행위의 효력을 제19대 대통령이 모두 보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8대 대통령이 했던 국법행위의 효력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고 보증하고 그리고 의무도 이행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은 이와 같이
제18대, 제17대 이렇게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국법행위의 효력을 보증하고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본다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것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를 계승한 것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계승한 것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것을 계승한다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이전의 모든 대통령을 부정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헌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서를 어길 때는 목숨을 내놓겠다 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서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더라도 그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의 그 이전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계승할 자신이 없으면 당선인의 지위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협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취임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 협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승계했습니다. 대통령 자리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협정도 승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은 단절없이 계속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정 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연히 제19대 문재인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협정의 효력은 지름이 얼마나 되는 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름 2.3m의 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효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효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현재 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이고 현재 이 협정에 책임을 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은 제한된 권력입니다. 제한된 파워이지요.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번 이 고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협정이 한국과 UAE 사이의 이 협정이 공개되지 않은 협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죠.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이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협정, 그 조약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협정이다. 그래서 이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것은 고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다른 사람을 무조건 혐의를 덮어 씌워서 무조건 고발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서 2018년 현재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일단 불러가서 혐의가 있는지 보자. 그런데 혐의가 있는지 보려니까 너를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보자.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손가락질을 하면 데려다가 구치소에 넣어놓는, 다시 말해서 수사를 위한 구속을 남발하는 그러한 그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았을 때 공개되지 않은 이 협정을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고발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들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법하다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위법할 것이라고 고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 협정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이 공개되었느냐 비공개되었느냐 하는 의미에서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자신도 비밀 협정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이 협정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만일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그러한 의문이 있고 이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요긴한 일이라면 공개를 하는 단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자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제19대 문재인 보궐대통령이 공개를 해야 하겠죠. 현직이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만이 지금 단 한 명의 대통령이니까 그러한 헌법상의 권한은 이것을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파기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참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이 올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 의사표시를 한, 그것은 이 협정에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정을 봉인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1월 10일인데 한 일주일 후쯤 됐죠. 2018년 1월 1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위와 같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그 협정을 공개하라는 압박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연대의 고발, 여기에는 민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에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가령 수사를 보통 칼날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 이 수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검찰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하는 곳이 좌파 쪽에 기울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파냐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은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발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 자신의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자신이 돈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잃지 않는 방향이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자기가 좋게 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더 작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그러한 그 조작을 가하는 그거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고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협약이 공개되는 데에서부터 그 출발이 거기에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제19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 협약을 공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협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그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다 그에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9대 대통령 때의 협약, 지름 2.3m의 그 효력이 있는 협약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더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제18대 대통령 때의 협약을 또 공개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제17대 대통령의 협약을 공개하고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작인 제16대 대통령 때의 협약을 완전 공개함으로써 거꾸로 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과거로 공개를 해서 전체를 공개를 해야만 그래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공개가 된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약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겠죠. 현재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협약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받지 않았다고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으니까 받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받지 않은 것이 현재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명박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무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네 번째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의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무유기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어느 한 대통령에게 직무유기라면 결국 나머지 이 세 사람의 대통령에게는 다 직무유기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라는 그 혐의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했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해서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냈다고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파면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사람을 파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해서 그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데에 이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데에 이르면 바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탄핵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이러한 근거가 있으면 탄핵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핵은 대통령의직에서 파면함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을 통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후에 시기적으로는 바로 그때 이르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들도 역시 피의자로 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사를 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라고 하는 3인을 직무유기로 공소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만일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이런 절차가 그래서 협약이 공개가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소위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발 사건을 만든 그 주동자는 바로 참여연대와 민변입니다. 참여연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같은 계열이다. 박원순 시장이 그곳의 실세다. 혹은 박원순 시장의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도 역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물론 초기부터 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열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지적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두고 박원순 시장이 차기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 민변은 바로 이러한 차기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임기가 이번 2월 25일 0시까지다. 법리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왜 저렇게 서두르는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그는 서울시 안에서 사실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닌 국가가 할 일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부서들을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운용할 힘은 없지만 하라고 맡기면 할 수도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리고 지자체장이 나서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스케일이 큰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지만 경기도에도 그의 인지도가 높고 그의 활동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큰 도시들 그런 데와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밖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노무현 계열이 아니라는 결함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무현 계열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승계하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나 하는 그것이 당연히 그들로서는 점쳐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박원순 시장은 혈통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빼앗지 않고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어떻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릴 것인지 고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발이 되었지만 이것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헌법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검찰이 그 순서를 어기게 된다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